그날 오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걷고 있었다. 모두 자신의 시간 속에 있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내 시간 속에 있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그 24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미국에서 걸어온 화상통화였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퇴직하고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나는 웃었다. 다녀왔어. 바다. 어땠어요? 좋았어. 조용하고. 통화를 마치고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여행 이야기를 하니 또 그 마을이 떠올랐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해봤다. 그 마을 이름을 쳤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작은 어촌 마을, 인구 감소, 고령화. 특별한 관광지는 없다고 했다. 나는 물안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했다. 분명 거기 있었는데 나는 다시 검색했다. 이번에는 그 마을 이름과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쳤다. 한 개의 오래된 블로그 글이 나왔다. 10년 전 글이었다. 누군가 그 마을을 여행하고 쓴 글이었다. 작은 마을이었다.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셨다. 밤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누가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웠다. 아침에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다. 이상한 곳이었다. 나는 블로그를 더 읽어 내려갔다. 게스트하우스는 2층 건물이었는데 3층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2층까지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잘 말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 뒤로는 글이 없었다. 블로그도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다. 다음 주에 딸네 집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나는 괜찮아. 너 혼자 가. 혼자 있을 거야? 응.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일주일 있다 올게. 다음 주가 되었다. 아내가 떠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빈집, 벽시계 소리, 고요한 시간.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어디선가 사고가 났고, 어디선가 축제가 열렸고, 어디선가 날씨가 이상하다고 했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결정했다. 다시 가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수첩. 그리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나왔다. 버스 터미널로 갔다. 그 마을로 가는 버스는 하루에 2번뿐이었다. 나는 표를 끊고 기다렸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은 지도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다. 버스가 왔다.
나는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버스가 출발했다. 도시가 멀어졌다. 건물들이 작아졌다. 산이 나타났다. 터널을 지났다. 그리고 다시 바다가 보였다. 2시간쯤 지나 버스는 그 마을에 도착했다. 나는 내렸다. 정과 같았다. 녹슨 전파사 간판, 좁은 골목, 담벼락의 벽보. 하지만 이번에는 안개가 없었다. 맑은 날씨였다. 나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게스트하우스가 보였다. 물안개 게스트하우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다. 다시 오셨군요. 네. 방은 같은 곳으로 드릴까요? 치료실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건넸다. 나는 열쇠를 받았다. 주머니에 있던 열쇠와 똑같았다.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물으세요. 여기 3층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게 무슨, 필요한 사람에게는 있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치료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전과 같았다. 침대, 창문, 세면대.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이번에는 파란색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2번째 방문. 이번에는 무엇을 찾을까? 아니, 이미 찾았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마을을 걸었다. 방파제로 갔다. 노인이 거기 앉아 있었다. 또 오셨군요. 노인이 말했다.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네. 고기는 역시 안 잡히나요? 노인은 웃었다. 안 잡혀요. 그래서 좋아요. 나는 노인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봤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졌다. 왜 다시 왔어요? 노인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잘 온 거예요. 노인은 낚싯대를 걷었다. 밤에는 조심하세요. 안개가 올 거예요. 알아요. 노인은 일어나 걸어갔다. 나는 혼자 방파제에 앉아 있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안개가 다가오고 있었다. 희미한 흰색 덩어리. 천천히 조용히. 나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안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기다렸다. 무엇을?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로비는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아노가 보였다.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앉아 있었다. 흰 블라우스의 여자. 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다시 올 거라는 걸. 그녀는 건반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연주하지 않았다. 완성했어요? 내가 물었다. 거의요. 마지막 부분만 남았어요. 들려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과는 다른 곡이었다. 그녀가 직접 만든 곡 같았다. 아름다웠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다. 어둠 속의 빛 같은 음악. 곡이 끝에 가까워질 때쯤 그녀는 손을 멈췄다.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이 안 떠올라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 곡을 오래요. 아주 오래. 시작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피아노 옆에 섰다. 떠나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요. 완성하면 정말 떠날 수 있을지. 떠나면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음 곳으로.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나도 비슷했다. 회사를 떠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다음 장소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지도 몰랐다. 경계에 서기 위해, 여기와 저기 사이에.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어떻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음악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알았다.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지. 기다림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연주를 멈췄다.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 기다림이에요. 끝나지 않는 기다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연주했다. 천천히 같은 음을 반복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마치 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그리고 침묵. 곡이 끝났다. 그녀는 손을 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완성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떠날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나도 일어섰다. 우리는 마주 섰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선생님은요? 찾은 게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찾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안개처럼, 빛처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나도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혼자 로비에 서 있었다. 피아노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는 다가가 건반을 만졌다. 따뜻했다. 방금까지 누군가 쳤던 것처럼. 나는 한 음을 쳤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깊은 잠, 꿈 없는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가득했다. 창밖을 보니 안개가 모두 걷혀 있었다.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나는 일어나 짐을 챙겼다. 체크아웃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다.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나는 열쇠를 2개 건넸다.
주머니에서 가져온 것과 방에서 쓴 것 두 개네요. 할머니가 말했다.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받았다. 이제 필요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열쇠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왔다. 언덕을 내려가 마을로 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방파제를 지났다. 노인은 없었다. 하지만 낚싯대가 세워져 있었다. 미끼 없는 빈 바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두 번째 방문. 무언가를 찾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찾았다. 경계에서, 여기와 저기 사이에서 나는 이제 돌아간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일부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안개 속에, 피아노 소리 속에, 기다림 속에. 버스가 왔다. 나는 올라탔다. 그리고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풀고 거실에 앉았다. 벽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여기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각자의 집, 각자의 저녁, 각자의 시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밥 먹었어? 응, 방금 먹었어. 혼자 잘 있었어? 응, 괜찮았어. 나는 내일 들어갈게. 딸이 좀 더 있다 가래.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았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상쾌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돌아왔다. 집은 다시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벽시계 소리도 빈 시간도 익숙한 풍경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어디 또 다녀왔어? 아내가 어느 날 물었다. 응? 표정이 달라졌어. 밝아 보여. 나는 웃었다. 그래. 응.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그냥 잘 쉬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하얀 세상. 나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어느 날 나는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동안 적은 메모들을 읽어 내려갔다. 첫 번째 여행의 기록,
두 번째 방문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새로운 내용을 적었다. 시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하지만 그때의 나와는 다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이다. 무엇으로? 잘 모르겠다. 아마도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멈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그 마을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을까? 안개 대신 눈이, 하얀 침묵이 마을을 덮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응, 뭘? 옛날 일. 좋은 기억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은 기억이야. 아내는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함께 눈을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꿈이었다.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넓은 들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흰 블라우스의 여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백하지 않았다. 건강한 얼굴빛이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지나갔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배웅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 나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살아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다.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산책이나 할까?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외출 준비를 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꼈다. 현관문을 나서니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상쾌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눈 쌓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찍혔다. 우리의 발자국. 함께 만들어가는 길. 행복해? 아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 그게 뭘까? 기쁨이 넘치는 거? 슬픔이 없는 거? 아니, 그것들이 다 아니었다. 행복은 아마도 받아들임이었다. 있는 그대로를, 지나간 것과 남은 것을, 끝난 것과 시작될 것을. 응,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눈을 털어내고 앉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저기 봐. 아내가 가리켰다. 나무 위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날아갔다. 하늘로. 자유롭게. 예쁘다. 아내가 말했다. 응, 예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나는 서재로 갔다. 책장을 둘러봤다.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읽은 책, 안 읽은 책, 반쯤 읽은 책. 나는 한 권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다. 시집이었다. 누군가의 시. 나는 한 편을 읽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멈춤은 또 다른 흐름이다. 우리는 계속 간다. 보이지 않는 길을, 들리지 않는 노래를 따라. 나는 시집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눈은 그쳤다.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이었지만 어둡지 않았다. 그저 겨울 하늘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러웠다. 함께 식탁에 앉아 먹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시간. 맛있어. 아내가 말했다. 그래. 응. 요즘 음식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 그냥 잘 만들었나 보지. 아니야. 내가 달라진 거야. 나는 웃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몰랐다. 나는 달라졌다. 음식을 만들 때도, 먹을 때도, 그저 앉아 있을 때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밤이 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나무결이 보였다. 게스트하우스 7호실의 천장처럼. 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었다. 내 침대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곳을 떠올렸다. 물안개 게스트하우스, 작은 마을, 방파제의 노인, 슈퍼마켓의 젊은 여자, 식당의 할머니, 그리고 피아노를 치던 그녀, 모두 내 안에 있었다. 기억으로, 감정으로, 의미로. 나는 그곳에 다시 갈까? 잘 모르겠다. 어쩌면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시 갈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갔다는 것,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 퇴직 후 처음 떠난 혼자 여행, 겪은 기묘한 24시간, 아니, 정확히는 2번의 24시간. 그것은 꿈이었을까, 진짜였을까?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꿈이든 진짜든 그것은 내게 의미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잠들기 시작했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쇼팽의 야상곡. 아니, 그녀가 완성한 곡. 기다림의 곡. 나는 미소 지었다. 잘 자라고 누군가 속삭였다. 잘 자라고 나도 속삭였다. 그리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 그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향이 퍼졌다. 나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나도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어디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아내가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깼어. 커피 향이 좋다. 한 잔 줄까? 응.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내를 위해 커피를 한 잔 더 내렸다. 그리고 건넸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뭐 할까? 아내가 물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 그냥 집에 있을까? 응, 그냥 있자. 우리는 웃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것이 좋았다. 특별하지 않은 것의 특별함. 평범한 것의 소중함.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첩을 떠올렸다. 서재에 있는 수첩. 거기에 적힌 기록들. 언젠가 다시 읽을까? 아니면 그냥 묻어둘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흐름에 맡겨도 된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다. 까악. 반가운 소리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까치가 날아가고 있었다.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나도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다. 퇴직했지만, 늙었지만, 무언가를 잃었지만, 나는 여전히 자유롭다. 선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뭐가? 아내가 물었다. 그냥, 다. 아내는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특별할 것 없지만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거창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함께 있음, 살아있음, 흐르고 있음. 물안개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다. 안개 낀 밤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에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 이미 찾았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진다. 민수는 마루에 앉아 그 낙엽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빛도 함께 깊어지는 것 같았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서울의 좁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 시골 고향 근처로 돌아온 지도 3년이 흘렀다. 오늘 아침 그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22살의 자신이 서 있었다. 낡은 가방을 맨 채 시외버스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청년.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 민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날이었다. 1972년 봄 자신이 이 마을을 떠나던 날. 그날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난다. 보리밭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의 냄새, 어머니의 마른 손, 그리고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민수야, 도시 가서 꼭 출세해라. 우리 집안 대대로 흙만 파고 살았는데 너만은 달라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셨다. 아들을 배웅하는 것조차 어색해 하시던 분. 평생 말보다 땀으로 살아온 사람. 민수는 아버지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을 알았다. 이별이 서툰 사람들의 방식이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민수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봤다. 그 작은 체구가 점점 더 작아지고 마침내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민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22살 청년의 눈물은 뜨겁고도 쓰라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아니, 돌아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서울행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먼지가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고 민수는 그 먼지를 통해 흐릿하게 보이는 고향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산, 들판, 초가집, 논두렁.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든 것들이 저 뒤로 멀어져 갔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민수는 청량리역 근처 판잣집 골목에 짐을 풀었다. 고향 선배의 소개로 겨우 얻은 방 한 칸.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민수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청계천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 잠은 사치였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전부였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틈이 없었다. 공장은 지옥 같았다. 기름 냄새와 금속가루가 폐를 찔렀고 기계 소음은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고향 부모님께 보내는 송금. 그것이 민수가 서울에서 버티는 이유였다. 어느 날 밤 야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한강변에 섰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검고 무거웠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흔들렸다.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성공? 출세? 그게 대체 뭘까? 그때 옆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다. 경수였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같은 야간 학교를 다니는 친구. 경수는 민수보다 2살 위였고 전라도 어느 작은 섬에서 올라온 청년이었다. 민수야, 뭐 생각해? 경수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힘들지? 힘들다는 말 대신 민수는 웃었다. 경수도 따라 웃었다. 두 청년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다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받으며.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민수는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대학 공부를 했다. 그리고 1976년 마침내 작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했다. 그때의 기쁨이란 민수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월급 봉투를 들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자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해냈다. 농촌 소년이 도시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7년 겨울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민수는 그날로 고향으로 달려갔다. 버스 안에서 그는 온몸이 떨렸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그는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며칠 전 돌아가셨고 장례는 이미 치러진 뒤였다. 민수는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방. 그 냄새를 맡으며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더 자주 내려오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을까?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다. 등은 더 굽었고 얼굴은 더 주름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민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다시 논으로 나가셨다. 그것이 아버지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민수는 사흘을 고향에 머물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생각. 1980년대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이제 과장이 되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다. 그리고 선을 통해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아내 영희는 조용하고 상냥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정을 꾸렸고 1982년에 딸이 태어났다. 민수는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는 뜻의 희진이라고 지었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민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바쳤다. 퇴근은 항상 밤 11시를 넘겼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딸 희진은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낯설어 했다. 아빠, 우리 언제 놀이동산 가요? 희진이 물었다. 민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다음에 가자. 아빠 지금 바빠.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니, 민수가 다음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항상 바빴고, 항상 피곤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1985년 경수가 세상을 떠났다. 산업재해였다. 공장 기계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다. 민수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경수의 얼굴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처럼. 민수는 경수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왜 하필 경수였을까? 착하고 성실했던 친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야 했을까? 민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한강변에 다시 섰다. 경수와 함께 섰던 그 자리. 강물은 여전히 검고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경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나는 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일상이었다. 민수는 다시 회사로, 일로, 바쁜 하루하루로 돌아갔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1990년대 민수는 부장이 되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었다. 아파트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차도 샀다. 겉으로 보기에 민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딸은 아버지를 피했다. 희진은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집에는 냉기가 돌았다. 당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이 의무로 바뀌고 대화가 침묵으로 바뀐 것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997년 IMF가 터졌다. 민수의 회사도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민수는 살아남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민수는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불행한 걸까? 살아남았지만 더 많은 짐을 져야 하는 이 상황이. 2000년대 딸 희진이 대학에 들어갔다. 민수는 안도했다. 적어도 딸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희진은 아버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들은 어색했다. 민수는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아빠는 항상 바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도 곁에 있어 준 적 없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희진이 말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는 항상 일을 우선시했고 가족은 뒷전이었다. 2008년 민수는 임원이 되었다. 그리고 2015년 65의 나이로 은퇴했다. 마지막 출근 날 민수는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40년 넘게 다닌 회사, 그의 청춘과 중년을 모두 바친 곳. 하지만 이제 그의 자리는 없었다. 젊은 후배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고 회사는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갔다. 민수는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뭐하고 살아야 할까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은퇴 후의 삶.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일이 전부였던 사람. 이제 일이 없다면 그는 누구인가? 2020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병원에서 싸우던 마지막 날들, 민수는 매일 아내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민수가 말했다.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산 거예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아내를 보내고 민수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했다. 딸 희진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큰 집은 필요 없었다. 민수는 시골로 내려왔다. 고향은 아니었지만 고향과 가까운 곳. 작은 집을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22살의 자신. 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청년. 민수는 사진을 들고 마루에 앉았다. 창밖으로 낙엽이 계속 떨어진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든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민수는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서울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갔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딸과 더 많이 놀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 민수는 그것을 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민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민수는 코스모스 앞에 쪼그려 앉았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딸 희진이었다. 아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밥 해주세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와라.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인생도 저 구름 같은 것인지 모른다. 형태를 바꾸며 흘러가며 언젠가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아름답다. 민수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칼을 꺼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손주들이 좋아할 음식을 생각하며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민수는 채소를 썰며 흥얼거렸다. 옛날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 그 노래의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기억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마루에 다시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은 언제였을까? 서울로 떠나던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경수를 잃은 날, 은퇴한 날, 아내를 보낸 날, 아니 모든 순간이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이별.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민수를 만들었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회 없는 삶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 민수는 다시 눈을 떴다. 별은 더 많아졌다.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민수는 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손을 뻗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 것. 주말이 되었다. 딸 희진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희진은 부엌에서 민수를 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다. 오랜 침묵 끝에 희진이 입을 열었다. 아빠, 저 이제 이해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거.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빠는 실수도 많이 했어. 너한테, 엄마한테.
미안하다. 희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이제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민수는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린 생명들. 그들에게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다. 민수는 바랐다. 이 아이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하는 삶을 살기를. 밤이 깊었다. 손주들은 잠들었고 희진도 곧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다시 마루에 홀로 앉았다.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다. 민수는 다시 그 사진을 꺼냈다. 22살의 자신. 그는 사진 속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앞으로 많은 것을 겪게 될 거야. 행복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하지만 괜찮아. 그게 인생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사진 속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민수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아마 비슷한 삶일 것이다. 다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함께하는 삶. 그것이면 충분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잠들기 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민수는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995년이었다. 민수가 45이던 해. 그때도 민수는 너무 바빠서 자주 내려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혼자 고향집을 지키며 사셨다. 노는 이미 남에게 팔았고 작은 텃밭만 가꾸며 소일하셨다.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몸은 바짝 마르고 얼굴은 누렇게 떴다. 하지만 민수를 보자 억지로 웃으셨다. 민수야, 너 고생 많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아들에게 한 가장 긴 말이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 평생 흙을 만지며 산 사람의 손. 아버지, 제가 효도를 못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잘했어.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한 것,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효도였어. 우리 집안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 너 하나야.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다. 민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고향 뒷산에 어머니 옆에 모셨다. 그날 비가 내렸다. 민수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울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을 모두 보내고 나서 민수는 더욱 일에 매달렸다. 일은 슬픔을 잊게 해주는 마약 같았다. 하지만 마약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민수는 건강을 잃기 시작했다. 위궤양, 고혈압, 당뇨. 의사는 경고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회사는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회사를 위해 존재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2000년대 초반 민수는 처음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 심장마비였다.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정말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민수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만약 그날 죽었다면 무엇이 남았을까? 돈, 명예,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내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당신, 제발 이제 좀 쉬어요. 돈도 충분히 벌었잖아요. 우리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퇴원하고 회사로 돌아가자 다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기회. 하지만 민수는 그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민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옆방에서 손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민수를 위로했다. 적어도 자신의 유전자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다. 밥을 하며 민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도 이렇게 매일 아침을 준비하셨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